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형물류 이야기 11주차 사전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민족주의가 뭐 18세기, 19세기 이런 시기에 대두돼서, 이게 이제 민족주의가 뭐 절대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나쁜 의미, 뭐 종교로 인해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지만 종교가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민족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 1000년 정도 중앙 집권적인 국가 통치 아래 살아왔어요. 뭐 고려 왕조가 있었고 조선 왕조가 있었고, 근데 뭐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이제 중국의 통일 왕조가 있었고 이민족 왕조가 있고 했지만, 그래도 이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없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의 어떤 지역 영지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백작국이라든지 공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색도 너무 강하고,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지역 감정하고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 그 영국이나 뭐 유럽의 축구팀들 간의 어떤 라이벌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뭐 불공대천의 원수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잖아요. 그런 어떤 그 지역색이 강한 어떤 특징에서 이 유럽의 국가들이 이 국민국가, 그러니까 전체 어떤 중앙 집권화된 어떤 그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민족주의,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어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관습과 풍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민족 공동체다라는 개념이 필요했고, 그 개념 하에서 현대적인 어떤 국민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 그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통일도 늦었고 산업화도 늦었고 공업화도 늦었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를 쫓아가는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경쟁자로서 올라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일어나라, 뭐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혀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뭐 독일의 통일이라든지 이탈리아의 통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뭐 그게 절대적으로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민족주의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뭐 인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점은 뭐 명확한 사실이긴 합니다. 이 민족주의의 대두라고 하는 그 어떤 결과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세계 1차 대전인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 산업화나 공업화를 먼저 이룬 프랑스와 영국이 한 편을 먹고, 뒤늦게 산업화와 공업화에 뛰어들어서 통일 왕국을 만들고 통일 제국을 건설한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오스트리아라고 하면 동유럽의 아주 조그마한 비엔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게 사실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 들어가면 중세 유럽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가문인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어떤 제국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오스트리아도 있고 헝가리란 나라가 따로 있죠. 독립된 나라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영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색깔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인데,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일부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크로아티아 지역이에요. 요렇게 생겨 있는 게 크로아티아를 지역인데, 체코라든지 폴란드 남부라든지 이 지역을 통치하던
느슨한 어떤 연합왕국의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국, 독일 제국 이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호에 나라 두 개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어떤 하나의 단일한 어떤 왕 제국이 아니라 두 개의 세력이 연합한 세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국들이 하나의 어떤 이러한 그 국가들이 서로 이제 삼국 동맹이니, 삼국 연합이니, 삼국 협상이니, 이런 형태로 이제 연합이 되게 되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이라는 형태로 정치 결사가 맺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다스리는, 속국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오늘날의, 세르비아고, 이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통치를 받는데 세르비아가 민족적 구성이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족이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슬라브니까 뭐 대세르비아 혹은 러시아 어떻게 보면 그 슬라브주의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어떤 로부터 이제 독립 이런 것들을 이제 열망하게 되는 거죠. 세르비아 사람들이. 우리는 슬라브 민족이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헝가리나 오스트리아 민족으로부터, 독일 민족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겠다.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문제가 나타났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자기의 나라의 어떤 식민 지역인 세르비아, 그리고 거기에 수도인 사라예보에 이제 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세르비아계 독립운동을 하는 청년으로부터 이제 저격을 받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으니까 후계자잖아요. 황위를 잇는 후계자였는데 그 후계자의 이제 죽음이 발생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세르비아를 탄압하려고 할 것이고, 이 세르비아와 같은 민족 계열인 러시아가 이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의 시작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독일이나 이탈리아도 같이 동맹국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전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하니까 프랑스와 영국도 같이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 간에 서로 간에 딱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같이 동맹을 맺은 나라와 이쪽에 같이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전쟁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뭐 끔찍한 전쟁의 결과로 이어지죠. 여기 뭐 탱크, 인류의 최초의 탱크인 뭐 영국의 마크 3, 마크 2, 뭐 그것도 나와 있고 군함의 모습도 있고 황폐화된 노맨스랜드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독면 쓰고 있죠. 화학 무기,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이 되는 아주 참혹한 어떤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기존의 전쟁과 굳이 뭐 왜 이 전쟁부터 1차 세계대전입니까를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전의 전쟁하고는 규모와 투입된 사람의 숫자, 참여한 국가, 희생자 이런 개념 자체가, 숫자 자체가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군인 상관없이 800만 명, 거의 한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엄청난 규모의 군인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부터 어떻게 보면 국가 총력전,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전쟁을 지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 자원, 뭐 이런 모든 걸 총동원한다. 뭐 그걸 이제 토탈 워의 개념인데, 그 토탈 워가 이 세계 1차 대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갈아놓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남자들이 빠져나간 공장으로. 어떻게 보면
여권 신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성의 권리가 증진이 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남성들을 이제 전쟁터로 보내고 뭐 죽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보냈는데. 예. 그런데 그럼 공장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군수 물자를 공급해야 되는데 뭐 그럼 그 어떡할까요? 예. 그러면 그 빈자리를 여성 인력을 투입을 해서 공장을 돌리게 되는데, 뭐 여성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할 수가 있고 노동 능력이 되고 업무를 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몫으로서 충분한 노동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세계 1, 2차 대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여권 신장에 도움이 된 것도 있어요. 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이면 약자일수록 피해 그 어떤 그 민간인에 대한 피해 부분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역설적인 부분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 뭐 사람, 민간인 이런 것들이 다 총력 투쟁이 되고 그 국가가 있는 자원, 뭐 투자, 자본 이런 게 다 끊임없이 이 전쟁에 투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경제 체제 하에서 이 전쟁이 지속이 되었고, 전쟁의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독일의 패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독일과 패망의 결과로 이 독일 영토가 완전 프랑스하고, 제가 여기 독일 영토가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독일보다는 프랑스 땅의 피해가 더 컸어요. 이 어떤 영토 자체의 손상이라고, 영토 자체의 항폐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가 엄청 더 항폐해졌습니다. 특히 뭐 여기 솜느 전투가 있었던 그 지역,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동북 지역에 해당되는 여기 뭐 그 마른강 유역이나 이쪽에 어떤 주 전쟁터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이런 풀한복이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 되었고, 소위 말해서 그 기관총에 의해서 뭐 5분 만에 10분 만에 일개 중대가 전멸해 나가는 그런 어떤 사륙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인력 손실과 그 어떤 경제적 그 어떤 사회적 자원의 소모가 일어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패배한 독일은 영토도 상실하고 인구도 상실하고 막대한 배상금도 물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이해는 되죠. 프랑스도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억하심정이나 감정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독일에 대해서 독일을 사실상 없애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니까 독일한테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고 영토도 요구하게 되고 뭐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컸던 거죠.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 독일인들 사이에서 전쟁에 패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이 거셌고, 그런 어떤 패배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이 세계 그 어떤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독일 경제에 그 미친 악영향이 결국에는 또 다른 세계대전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제가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오늘날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던 것처럼 당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로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세계 유럽의 지도가 재편이 되는데 이런 모습인 거죠. 이 녹색이 쉽게 말하면 승전국이 되었고요. 이태리는 원래는 독일과 한편이었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뭐 막판에 이 승전국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큰 재미는 못 봤고요. 그리고 이 세계 1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사실 이게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연합이고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의 연합이었는데 이태리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 소련도 러시아도 중간에 전쟁 중에 이게 이제 이탈하게 됩니다. 그 이탈의 원인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에트 유니온으로 바뀌어 있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제국이 소련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 정도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깨달음이 있습니다. 안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체, 다시는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게 불과 한 20 몇 년 만에 뭐 공연불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터로 변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인적 물적 손실도 엄청 컸었고,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전쟁 배상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전 세계 식민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강대국이었다가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도 무기도 자본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어떤 유럽 국가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었죠. 그래서 서서히 세계의 공장 내지는 세계 경제의 중심적 위치가 세계 1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서서히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는 단계였고, 결국에는 세계 2차 대전으로 이제 뭐 이거 완전 방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치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게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러시아 재정이 사실은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만큼이나 그 러시아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노들의 어떤 가혹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다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그 어떤 빈곤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더 파급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노동자와 군인들 사이에서의 파업이나 이런 것들로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러일 전쟁의 패배, 세계 1차 대전 참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면서 러시아 제국이 더 이상 건전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노동자들, 특히 이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에서 일어난 어떤 혁명가들의, 여러분들이 익히 이름 들어본 레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발발하게 되었고, 재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독일은 패전국이었습니다. 독일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나 이런 승전국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죠.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일종의 하이퍼플레이션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 하이퍼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물가 상승을 말합니다. 1922년에서 23년,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한 3, 4년 뒤부터 물가가 가장 높게 치솟았는데, 이 독일의 물가는 쉽게 말해서 1918년을 기준으로 1923년, 그러니까 5년 후에 1조 2006억 배, 이게 배입니다. 배. 1조 2600억 배를 뛰었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배상금을 갚아야 되니까,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외화를 이렇게 구입을 했고, 외화가 그 나라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변동이 되게 되는데, 화폐의 가치가 낮아짐이 결국에는 물품의 가치를 상승시키죠. 물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독일 정부는 어쨌든 배상금을 갚아야 되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은 높이고, 물가의 가치는 높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겹치고, 거기다가
부유층들은 독일에서 떠나고 자본이 유출되고 자본 수지가 악화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도입됩니다. 뭐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계 경제라는 게 뭐 한 가지 원인과 한 가지 결과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하이퍼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 볼세비키 혁명과 여기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이 블럭이 아니라 돈다발이에요, 돈다발. 예,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예, 종이, 차라리 그냥 이거를 화장실에서 휴지로 대신 쓰는 게 오히려 휴지값이 더 비싼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런 정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뭐 독일의 어떤 재무장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문제 뒤에서 얘기할 나치즘의 등장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다 좋았냐? 미국은 세계 공장이 됐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도 처음에 좋았죠. 미국도 막 돈이 들어오고 유럽에서의 어떤 뭐 차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생산량도 늘고 뭐 공장도 많이 돌아가고 경제 발전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성장과 쇠퇴 이런 어떤 호황과 하락, 호황과 불황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미국도 전쟁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10년 후에 대공황이라는 걸 겪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세계 1차 대전의 시기에서 더불어서 미국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냐면 유럽에 전쟁 물자를 갖다 대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증가하게 됐는데, 이게, 미국만 잘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만 잘 나가는데, 주변 나라들이 전쟁에서 그 어떤 폐허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생산만 늘고 소비가 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잉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가행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공급 가행이 결국에는 또 이 과도한 어떤 기업 경쟁을 가져오게 되고 기업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의 수익 악화에 따라서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튤립 버블처럼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공황이 발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확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어떤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돈이 이제 막 너무 많이 풀리는 걸 이제 막다 보니까 돈이 더 이상 잘 돌지 않는 금융 경색이 발생하게 되었고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9년 10월 29일 날 블랙데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1933년까지 전체 은행의 40%에 해당되는 15,000개가 파산을 했고 실질적금리가 엄청나게 급등을 함으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증가했죠. 오늘날 한국 생각해보면 돼요. 코로나 때 엄청 재정을 많이 풀었다가 그걸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니까 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금리도 오르고 그렇죠. 환율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도 다 어렵고 뭐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공황 불황이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대공황으로 발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뭐 이걸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해결책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보호무역주의가 또 다시 대두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도 이게 어떤 그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큰 시장을 외국보다는 자국의 기업이나 자국의 시장으로서 자국의 산업으로서 자국의 어떤 기업 그 국가 수지로서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와 노력들은 뭐 여러 차례 있었고 오늘날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그런 행동과 정책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역의 감소, 무역 보복 관세를 붙임으로 인해서 무역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무역량이 축소되고 감소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러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미국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긴축 재정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자본을 달러를 쉽게 말하면 US 달러를 수출하던 상황에서 다시 이걸 걷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미국은 뭐 보호무역주의로서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국가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대공황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미국의 경제 정책이 그 당시에 여러 국가들에게 어떤 피해나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라는 사건이 이제 대공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 대공황의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근본이자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시장 어떤 시장의 탄력성을 높이고 무역 장벽을 높이 쳐서 생겨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생겨난 어떤 각 국가 간의 어떤 불균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대공황의 원인은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결국 앞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근본이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였잖아요. 제가 금태환을 설명을 할 때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금화와 연동을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은 뭐죠? 이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10불이 들어간다는 것과 햄버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1000불, 10,000불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할 때, 그것은 햄버거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또 되지만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근본이제에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달러화 자체 혹은 파운드화 자체는 금과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금하고 교환을 할 수 있는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근본이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이제를 오늘날에도 뭐 금태환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블록 경제가 더욱더 형성이 됩니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뭐 더 이상 어떤 자국의 어떤 식민지를 이용한 블록 경제 체제를 만드는 거죠. 다른 어떤 국가나 다른 어떤 식민지하고의 무역을 하기보다는 영연방 내의 국가들하고의 어떤 무역, 그걸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을 만들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식으로 블록 경제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대공황으로 인해서 각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을 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블록 경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뭐 이런 나라들은 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이 채택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들이 문제가 되겠죠. 식민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엄청난 경제 성장력과 어떤 공업 생산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그런 국가들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러한 국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국의 대역에서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뭐 적자 재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케인스식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뭐 프랑스의 경우에도 뭐
뭐 어떤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적 혼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늘 잘 알고 있는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이 독일의 경우에는 세계 1차 대전으로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그리고 독일이 1차 대전으로 인해서 해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식민지를 또 뺏겼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해결 방안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등장한 세력이 나치였죠, 나치즘. 그래서 강제적으로 국가 주도에 의해서 어떤 노동자 분쇄, 정부 주도의 어떤 공장,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비자유적인, 강제적이고 비자유적인 자본주의 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되는 경기 속에서 군비를 늘리고 그 군비 늘림과 동시에 어떤 팽창 정책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독일이 전후에 1차 대전 이후에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등장을 하게 된 것이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이 등장을 하게 되죠. 히틀러와 무솔리니. 그리고 여기 이 서류는, 이런 전쟁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불과 한 20여 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다시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원인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현 시대,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뭐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가지기 위해서 영토와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나라가, 그러니까 식민지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 독일의 입장에 대봅시다. 독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경제를 다시 살리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독일의 경제가 엄청 전후 경제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물건을 크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독일에서 생산된 물건을 결국에는 해외 수출에 의존해서 돈을 벌어와야 될 것인데, 영국과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혹은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공공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 잠그고 자국의 식민지하고의 무역에만 어떤 허용을 하는 이런 방식의 블록 경제 체제가 굳어진다라고 하면, 독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자신들의 원하는 상품을 팔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생산 과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생산 과잉으로 통해서 기업의 수익은 떨어질 것이고,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면 노동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급여도 줄 것이고, 노동자들한테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경제 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아주 복합적인 사안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어떤 문제점과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히틀러가 잘 파고들었죠. 나치당에 잘 파고들었고, 국제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국제관계에서도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 외교적으로는 자신들이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룩하기 위해서 독일이 1차 대전 이후에 빼앗겼던 영토들에 대해서, 혹은 독립했던 지역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둘 확보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바라보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어느 시점에 제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제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독일하고의 어떤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독일하고의 충돌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한 세대 정도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전쟁터에서 사라져간, 불과
10년, 20년 전에 기억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어떤 외교적 갈등, 전쟁과 관련된 어떤 재대결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독일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빼앗긴 영토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병합해가는 그런 가욕을 부릴 때 영국이나 프랑스가 머뭇해요. 머뭇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히틀러한테 벌어주다 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좋게로 안 끝나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선을 넘다 보니 이 어떤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모두 다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시즘의 대두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에서는 나치즘, 니체,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이 등장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군국주의죠. 이게 약간 그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하고 그 독일의 나치즘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고, 들여다보면. 근데 또 그 어떤 이제 파시즘을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이 전체주의하고 일본의 그 어떤 그 전체주의는 좀 달라요. 일본의 전체주의는 전체주의라기보다는 국가주의 내지는 군국주의, 군국주의 국가주의가 되겠네요. 일본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확장을 하죠. 영토 확장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어떤 침략을 벌이게 되는데, 뭐 중일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거나고,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세계 1차 대전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식민지의 영향력이 약해진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식민지들을 공격하게 되죠. 네덜란드의 식민지인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역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저지른 여러 가지 만행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중일 전쟁 시기에 여러 가지 학살 사건, 난징 학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뉴딜이 이 진짜 영어가 새로운 거래라는 뜻이거든요. 이 새로운 거래를 통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사회적 약속을 새로운 약속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뉴딜이에요. 그런 새로운 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산업 부흥법이라든지 농업 조정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어떤 사람들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대형 국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벌여서 이 사회적인 어떤 경기 회복이나 사회적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 뉴딜 정책인데, 뭐 여러 가지 그 뉴딜이 한 가지 약속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부흥법을 통해서 반독점법, 제가 그 록펠러 얘기할 때 반독점법 얘기를 했죠. 반독점법 시행을 잠깐 세워서 카르텔을 인정을 해주면서 카르텔의 어떤 생산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하고, 산업부흥법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요. 노동시간을 줄여서 여러 사람을 고용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전체 임금 상승을 노리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노동자 단결권이나 교섭권 이런 거 보장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이게 한국은 잘 금산분리라는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기업과 은행의 소유를 분리하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됩니다.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예신으로서 운영되는 상업은행과 인베스트먼트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은행의 분리를 통해서 뭐 어떤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약속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세계의 어떤 세계적 규모의 대공황을 미국은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 초인류 강대국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 20세기의 대응에 따라서 조용할 것 같았던 시기가 히틀러의 어떤 영토적 야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뭐 3천만 명, 뭐 기록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한국 인구 수만큼의 4천만 명, 뭐 그 이상의 생명의 그 손실을 입게 되고, 엄청난 규모의 어떤 물자와 자본이 사용이 되는 그런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개봉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와 같은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그 사이에 제가 뭐 아주 이거를 수업의 목적이 전쟁 그 자체 혹은 역사 그 자체의 수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빼먹거나 좀 생략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이슈와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변화와 세계적 변화 속에서 인류가 20세기 초반에 세계대전을 두 차례 치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주차 강의 자료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과거와 현재, 현재의 도입부 부분까지에 이르는 어떤 글로벌한 무역물류의 흐름, 뭐 세계사의 흐름, 세계 경제의 흐름, 세계 어떤 정치 경제의 흐름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주차 12주차부터는 이 글로벌 무역물류 이야기가 수업 초창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나누는,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부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1주차 사전 제작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